문장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핸드폰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TV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난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공감을 얻으려는 문장은 아닙니다. 그냥 문장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에는 크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딱 4글자만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자, 이러면 이 문장이 공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문장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 라고 인지가 되죠. 이렇게 대전제가 바뀌면 그 문장 자체가 오류로 되는 경우, 이런 걸 저는 대전제의 오류라고 표현합니다. 문장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아무리 참이어도 대전제가 바뀌거나 틀렸으면 그 문장 전체가 거짓이 되는 현상이죠. 이거는 우리가 직장에서 팀원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획을 해줘도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되는 상사가 오류를 범하면, 상사가 능력이 없으면 팀 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저희 회사 임원진을 지칭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 중 하나인 도남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 사건이 바로 이런 대전제의 오류 때문에 미제로 남은 건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이 사건은 2005년 6월 당시 신축 아파트 현장 청소업체 알바로 일하던 한 남자의 목격담으로 시작됩니다. 비밀번호가 신축 아파트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04개나 1, 2, 3, 4로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청소업체들이 이제 그걸 들어가서 무작정 물러오고 맞으면 다 전단지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알바생은 주방, 거실 등 전단지를 다 붙이고 마지막 안방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려는 순간 딱 문을 열었는데 쿵 이러더라고요. 심한 악취와 함께 문을 막고 있던 것은 부패가 거의 다 진행된 한 여성의 사체였습니다. 감식 결과 사체의 주인은 사체가 발견되기 약 일주일 전인 2005년 6월 9일 실종됐었던 당시 나이 30세의 이혜령 씨였습니다. 연락이 와서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제가 막 울면서 운전하면서 빨리 가다 생각이 났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봤는데 사람 형태는 아니었고,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고서부터 이제 거의 기억이 없어요. 당시 이혜령 씨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재력가 집안으로 알려져 있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쯤 된 신혼이자 새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건을 다룬 기사의 헤드라인에 재산가 며느리로 표현이 될 정도였죠. 자, 그럼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현장부터 짚어보죠. 사건 현장은 이제 막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의 한 집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안방의 화장실에서 이혜령 씨 사체가 발견이 된 거죠. 발견 당시 이혜령 씨는 좁은 화장실에 꽉 차게 누워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죠. 가방은 아직 어깨에 메고 있었고 이혜령 씨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앞자락이 찢어진 채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벗겨져서 둘둘 말려서 오른쪽 다리에 걸쳐져 있었고 손목에는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가 그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왼쪽 신발은 오른쪽 다리 옆에, 오른쪽 신발은 왼쪽 다리 옆에 놓여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혜령 씨의 사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 고도의 부패로 인해 사인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특이할 만한 외상도 없습니다. 단 피해자 오른쪽 경부의 약간의 손상으로 보아 경부 압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였죠. 자, 그럼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재현해보면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벗겨진 속옷과 찢겨진 원피스입니다. 이 상태로 봤을 때 성범죄가 제일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부검 결과 정액 반응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팬티와 거들에서도 정액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체 유두에서 채취한 타액은 이혜령 씨가 아닌 다른 남성 DNA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DNA를 하나 확보한 거죠. 그리고 원피스 앞자락만을 찢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행위는 둘 중 하나겠죠.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첫 행동이거나 범행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한 마지막 행동이었을 수도 있죠. 별다른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후자 쪽에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이자 마지막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가 됐든 범인은 원피스 앞쪽에 자신의 흔적이 묻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겠죠. 자, 그리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살펴보면
고가의 명품 시계 및 현금 등은 일체 건들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강도, 강간 범죄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 면식범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가방이 그대로 어깨에 메어져 있었다는 부분과 엇갈리게 벗겨진 또는 벗어놓은 신발이죠. 일단 신발을 신고 가방을 메고 있었던 걸로 봤을 때 오래 머무를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그야말로 신축 아파트 내부를 살피는 정도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발의 좌우가 엇갈려 있는 것은 처음에는 엎드린 상태로 쓰러졌고 그것을 바로 돌려 눕히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근데 딱 그렇게 넘어지면서 벗겨졌다고 보기엔 신발의 위치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사체 주변을 살펴볼까요? 먼저 화장실 수납장의 유리가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유리 사이에 이혜령 씨의 머리카락이 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영상 분석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여러 물건들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 피해자 것이 아닌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부패된 피해자 사체 아래에 있던 단추였습니다. 바로 애쉬워스라고 써있는 이 단추인데요. 애쉬워스는 미국에서는 꽤나 유명한 골프웨어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도 판매를 했었지만 인지도는 약한데 고가여서 지금은 철수한 브랜드죠. 해외 유학을 했다거나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 연령대는 좀 있죠. 3, 40대, 50대 상당히 좀 고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단추를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2개만 있습니다. 보통 단추는 구멍이 4개인 게 일반적이죠. 이런 단추는 어디에 쓰일까요? 보통은 이런 단추는 정장 마이 그런 식의 디자인을 넣을 때 고를 때 많이 써요. 자, 그럼 이 단추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단추가 만약에 범인일 것이 맞다면 이혜령 씨는 넘어지면서 범인 소매에 있는 이 단추를 잡아당겼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단추가 먼저 바닥에 떨어졌고 그 뒤에 이혜령 씨가 쓰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쉬워스라는 브랜드로 유추해 봤을 때 일단 범인은 30대 중후반 이상의 나이에 골프에 관심이 있고 유학을 하거나 해외를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있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프라는 운동이 단지 실력만을 겨루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은 더 많이 대중화가 되어서 좀 덜 하지만 2005년 당시라면 더욱 그랬겠죠. 실력이 아니고 뭘 보냐고요. 골프장이라는 건 골프 클럽 및 의리 등 골프용품 엑스포가 열리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클럽을 새로 바꿨네, 너 옷 멋지다, 너 옷 예쁘다 등등. 그리고 이 엑스포는 골프가 끝난 마지막까지도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차에 클럽을 실어줄 때 저놈 차가 무언가 라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들고 차까지 걸어간 기억이 있습니다만, 자, 각설하고요. 2005년 당시 이런 분위기였다면 고가이면서도 희소성이 있는 애쉬워스라는 브랜드를 입는다는 건 대외적인 이미지에 꽤나 신경을 쓰는 사람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직업군이나 그 사람의 지위 등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건 발생 시간은 언제일까요? 실종 일주일이 지나 부패가 다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간을 알 방법이 없죠. 자, 그럼 먼저 이혜령 씨가 실종되던 날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자, 실종이 되었던 2005년 6월 9일 이혜령 씨는 아침 8시 30분에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30분 뒤인 오전 9시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동생 한복의 수선을 위해 강남의 한 한복집을 들렀고, 그리고 11시 23분 한복집 인근 식당에서 도시락을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2시 자신의 모교였던 안암동 소재의 대학교에서 학술제 등을 같이 도와드렸던 A 교수와 그 도시락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그 A 교수와 헤어지고, 그리고 오후 2시 11분 인근 은행에 들러 고지서 납부를 하고 2시 23분 은행을 나와 전철역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그녀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곳이 은행 CCTV를 통해 마지막으로 그녀의 모습을 찍혔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은 혜령 씨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버스로는 세정거장, 거리로는 약 3km밖에 안 되는 곳이지만 혜령 씨의 평소 행동 반경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혜령 씨는 왜 거길 간 걸까요? 자, 그리고 혜령 씨의 마지막 행적 이후 혜령 씨의 행적을 유추할 만한 내용이 포검 감정서에 있었습니다. 바로 간과 비장 조직에서 알코올 농도 0.14%가 검출이 된 겁니다. 보통 0.14%면 사실은 만취 상태예요. 안주와 함께 먹는다면
소주 한 병 이상을 먹어야 되는 거고. 술을 마시면 저희 손에 다 속이 안 좋기 때문에 주량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저희 집에 아빠도 그렇고. 평소 술을 즐기지도 잘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혜령 씨 입장에서는 이건 폭음인 거죠. 이렇게나 술을 마셔야 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마신 걸까요? 이건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검 감정서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윗속의 내용물이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추정할 때는 식사 후에 2시간 이내라고 생각이 돼요. 즉 이혜령 씨는 음식물을 섭취한 뒤 2시간 이내에 사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은 아마 술과 같이 섭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행적이 하나 더 나타났죠.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2시 23분 이후 술과 음식물을 섭취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건 당일 혜령 씨가 사망했던 그 세대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충망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혜영 씨는 4시 이후에 그곳에 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해당 세대는 주 전원은 내려가 있고 전등 스위치 설치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연광에만 의존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건 당일 일몰 시간은 저녁 7시 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혜령 씨가 그곳에 들어가고 사건이 발생했을 수 있는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반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수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이혜령 씨의 전 남친이었습니다. 제가 일본 용의자였어요. 그때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어머니하고 저희 막내 숙모하고 여자친구하고 같이 광안리에서 맥주 한잔 하고 있었어요. 비가 온다. 어디냐고 온다고. 엄마 부산에 그 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라는 사람이 내하고 같이 있을 거니까 내한테 연락을 해봐라. 실종 당일 만났던 A 교수의 발언으로 조사를 받았던 전 남친은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그 두 번째 용의자는 바로 이혜령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용의자로 지목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진짜 어이가 없었죠. 왜 누가 나를 왜 용의자? 알고 봤더니 그 교수라는 분이 자, 이번에도 그 A 교수가 용의자를 지목한 겁니다. 그리고 그 A 교수는 사체가 발견된 당일 사체 확인차 서울로 향하던 혜령 씨의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혜령이 그렇게 생겨서 서울에 가는데 그 어머니 집에 가기 전에 토보토보 들리라고 하더라. 교수가 어머니가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래요. 혜령이가 그러니 애인이 있다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재벌가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 그래서 혜령 씨가 힘들어 한다는 내용이었던 거죠. 남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자가 있었다? 혜령이가 얘기했다? 명확한 근거들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다 교수가 얘기한 거지. 서로의 말이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얘기를 더 들어보기 전에 이 A 교수는 혜령 씨와 어떤 사이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서 오래 계신 걸로 알거든요. 남녀를 떠나가지고 다 그 교수님을 좋아했어요. 혜림 누나가 교수님 교양 수업이랑 전공 수업은 다 들었을 겁니다. 언니는 의지를 했고 저희 신랑도 만났을 때 부모님 뵙기 전에 교수님 먼저 봐주셨거든요. 혜령 씨가 많이 믿고 의지했던 교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A 교수는 어떤 근거로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을 했던 걸까요? 아무도 유서의 존재를 모르는데 유서가 있다고 일단 교수가 얘기를 해서 형사들이 이걸 찾아봤죠. 근데 아무도 안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그거 약간 보면 이거거든. 그러면서 그걸 찾는데 그게 암호가 맞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냥 다른 거는 다 일반적인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했다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되게 짧게 있었고 그게 내용이 자기 장례식 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젊으셨을 때 사업에서 모으신 돈으로 땅을 좀 사오셨고 그게 수백억 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수만 알고 있고 아무도 교수가 알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수만 알고 있는 혜령 씨의 유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한 겁니다. 근데 유서라는 건 자살을 암시하는 문서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사적인 부분을 어떻게 교수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살을 암시한 정황에 용의자를 지목한다? 이 또한 뭔가 어색합니다. 먼저 용의자 지목 이유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러는 데가 그냥 주변 주에서 남편 시부로 좀 안 됐나. 뭔가 화법이 특이하신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범인은 아니니까 저 사람을 의심한다.
사고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심플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유서는 어떻게 교수만 갖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내가 그걸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혜린이가 나한테 줬을 거예요. 사무실에서 발견됐던 혜린이 노트에 있는 혜린이 메모들. 마치 무슨 자살을 예고하는 듯한 어떤 글도 있었어요. 난 그래서 자꾸 자살 아니냐. 그거를 우리 저 같이 일하던 혜린 후배들이 발견해가지고 아마 형사들 줬을 거예요. 자, 뭔가 이상합니다. 혜령이 노트에 있는 메모를 후배들이 발견해서 경찰에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분명 앞선 남편 인터뷰에서는 유서가 컴퓨터에 암호가 걸려있는 문서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교수의 말이 또 바뀝니다. 컴퓨터에 도움을 받아서 왜 컴퓨터 상에서 뭘 했던 거야. 내가 알게 뭘 어떻게 했는지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컴퓨터로 작성된 것이 맞고 암호도 교수 본인이 푼 것이 아니라 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풀었다라는 건데요. 제가 좋았다고요? 그거는 처음 듣는데요. 유서가 발견이 됐다는 말은 그러면 오히려 자살을 했다는 건 저는 실은 어쨌든 타살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이 A 교수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유서는 정말 혜령 씨가 작성한 문서는 맞는 걸까요? 자, 물론 거짓을 말했다고 이 교수가 범인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실종 당일날 교수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 또 나타납니다. 회식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혜령 씨의 남편과 두어 번밖에 만난 적이 없었던 혜령 씨 결혼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혜령 씨의 행방을 물어봤다는 거죠. 글쎄요, 이건 일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나 문자 내용이 뭐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혜령이가 왔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는 별로 중요치 않은 문자에 답이 없다고 남편이나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결혼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행방을 물어본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이건 마치 실종을 예견한 듯한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직업이 교수인 만큼 연구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주 만물의 이치와 철학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캐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남편의 진술이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혜령이가 교수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같이 봐주려고 한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돼서 딱 바로 교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새 아파트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혜령 씨 수첩에 사건 장소 인근에 있는 부동산 번호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부동산 업주는 강도 높은 수사 끝에 무혐의로 밝혀졌고요. 자, 이 상황을 교수는 알고 있었을까요? 부동산 수첩인데 계획을 시켰습니다. 계획 수첩인데 계획을 시켰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상하다 모든 게 엮이는 것처럼 됐던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구해야 될 상황이라는 걸 아마 혜린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닌가. 죽은 장소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직접감은 비슷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과 혜령 씨가 내연의 관계였다라고 밝힌 겁니다. 사체 발견되고 그다음날 이제 참고인 진술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DNA가 발견됐다 해서 내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숨길 수는 없다. 그래서 바로 얘기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참고인이 용의자가 됩니다. 자, 이 발언은 육참골단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명시인 걸까요? 그 둘이 정말 내연 관계였는지는 당사자인 혜령 씨와 A 교수밖에는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교수 입장에선 제자와 내연 관계다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이 교수는 정말 살을 내주고 뼈를 치한, 즉 살인자를 피하기 위해 부도덕자를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그냥 사실을 밝힌 것일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런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교수의 DNA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교수의 답변이 또 의외입니다. 나와야 돼. 나는 그게 이상하다. 나와야 된다.
한마디로 A 교수는 실종 당일날 범인의 모습으로든 내연남의 모습으로든 혜령씨 몸을 터치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A 교수의 당일 행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A 교수는 오후 2시경에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 2시 5분부터 3시 15분까지 강의를 했고 3시 반부터 5시 50분까지 사무국에서 회의 자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교수회의에 참석을 했고 7시 반부터 9시경까지 중국집에서 교수단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대다수 알리바이는 확인됐고 뭐 틀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틀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교수는 회식 때문에 7시 반에 도착을 했다고 하지만 중국집 종업원의 말에 의하면 교수의 도착 시간은 8시 10분 정도라고 합니다. 대략 40분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 거죠. 더 정확히 짚어보자면 교수회의가 끝난 7시부터 회식 자리에 온 8시 10분까지 이 교수한테는 1시간 10분이라는 알리바이의 공백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중국집과 사건 현장의 거리는 택시로 움직이면 5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범인의 윤곽이 그려지나요? 대략 범인을 프로파일링 해보면 먼저 면식범이라는 거죠. 그것도 심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일 수 있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이 미입주 아파트로 보러 간 것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시 30대 중후반 이후의 나이로 골프를 즐길 만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해외 유학 또는 해외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또 대외적인 이미지를 신경 쓰는 사람 정도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간단한 프로파일링만으로도 주변에서 찾으려면 범인은 쉽게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만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해자 가슴에 묻어있던 타액 때문입니다. 거기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아직도 못 찾은 거죠. 자, 프로파일대로 혜령씨의 지인 남자 500여 명의 DNA를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타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침입니다. 침. 물론 피해자의 가슴 위에서 검출이 되었으니 범인의 것이다 라고 무게를 둘 수 있죠. 하지만 침이라는 건 재채기 한 번에 몇십만 방울이 몇 미터를 날아가는 성향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다는 거죠. 이렇게 흔하게 묻거나 오염될 수 있는 침이 꼭 범인의 것이라고 단정지을 근거가 과연 있을까요? 만일 어떤 피해자의 질내에서 검출된 정액이다, 이렇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피부에 묻어있는 침이 단순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범인의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과연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타액에서 나온 DNA가 범인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100% 입증시킬 수 없다면 이 DNA가 본 사건의 절대적인 정답 노트로 쓰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로 대전제의 오류라는 거죠. 수사를 아무리 잘해도 틀린 DNA를 갖고 있다면 이 수사는 꽝이죠. 왜 수사한 범인은 의심은 하면서 현장에 있던 DNA는 의심하지 않을까? 전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DNA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피해자는 아무 연고 없는 공세대 아파트를 왜 어떻게 들어갔으며, 그리고 들어간 후에 안 그래도 어두운데 더 어두운 안방 화장실로 갔는가, 그리고 술도 못하는 사람이 술을 어디서 누구와 마셨을까? 이게 사실은 키죠. 그럼 이 사건의 키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추리 영역입니다. 추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논리적인 소설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소설입니다. 뭐 비우지 말란 얘기지요. 그래서 소설 전편을 써볼까 했는데 이건 좀 위험해서 그냥 짧게 포인트들만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망 시간은 앞서 얘기한 4시에서 7시 반 사이가 아닐 것이다. 아마 더 늦은 시간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술과 밥을 섭취한 시간은 대략 저녁 7시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혜령씨 수첩에 부동산 번호를 적어준 사람은 그 전에 그 집을 보러 왔던 적이 있다. 네 번째, 혜령씨가 안방 화장실을 간 이유는 무언가로 도망을 오기 위한 거였고 신발이 벗겨진 그 벽 쪽에 등을 대고 피해 있었다. 자, 다섯 번째, A 교수는 교수단 회식 중에 남편과 전 남친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 둘은 내연 관계가 아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로 하나의 스토리를 쫙 풀어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생각한 논리적인 근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여과 없이 올려도 되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생각은 육참골단입니다.